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민주당 유세 현장을 전해드린 데 이어 국민의힘 유세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연 이틀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서남권을 훑은 김 후보는 현재 한강 남부벨트로 이동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 유세 현장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와 아파트 주거단지 사이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나들이 온 시민들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곳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잠시 뒤인 3시 50분쯤 유세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직전에 진행한 서초 유세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 이재명 결집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경부선 유세 강행군을 마친 김 후보는 어제부터 수도권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전에 강서구와 영등포 등 서남권을 돌며 호소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화곡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상핀 것도 같은 맥락이나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지층 결집입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한강 이남, 특히 당 지지세가 강한 강남권을 다지고 있는데 오전과 달리 주거지를 중심으로 연설 장소를 잡았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유권자 표심부터 잡은 뒤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선대위도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며 하루의 지지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이른바 리트머스 전략을 펼칠 거란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수도권과 충청권, 청년층과 40, 50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며 부동층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오늘 여성 안전주택 인증제 등을 담은 여성 공약과 예술 관련 인프라를 지역 곳곳에 설치하겠다고 한 문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송파 유세 일정을 마친 뒤엔 하남에서 오늘의 마지막 유세를 진행합니다. 내일도 수도권 일정을 이어가는데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에는 일산과 김포 등을 훑을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특히 동두천과 파주 등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배우자 간 TV토론 필요성의 의견을 달리하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범보수 진영 내선 단일화 이슈가 계속 화두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거듭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이틀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 발언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지역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오전에 영부인도 공인이라며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을 제안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의정부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신성한 주권행사의 장을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그렇다면 미혼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떡하느냐며 격에 맞게 말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사이에 둔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을 겨냥해 자신이 120원 커피를 8,000원에 비싸게 판다고 말한 것처럼 조작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한다며 논점을 전혀 다르게 왜곡하는 정치적 상대들과 이를 증폭시키는 악의적인 일부 언론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본격적인 경기도 유세 전엔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해외국민과 화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오늘 행보와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김문수 후보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도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양천에 이어 서초와 송파, 강동, 경기, 하남까지 주로 한강 남부 벨트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곳에서 최대한 민심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연스레 반명 빅텐트의 시선이 쏠리는데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거듭 손을 내미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앞으로도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후보가 중도층 지지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선 청년층과 4050 세대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 맞춤형 공약 등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지지층 결집 그리고 세밀의 민주당 측과의 회동 등 반명 빅텐트 구체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미국 하와이로 떠난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에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건 기본적인 것 아니냐며 힘을 보탰습니다. 네, 계속되는 범보수 단일화 주장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반응과 오늘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전남대 대학생들과의 학식 오찬 등을 이어갔습니다. 일정 전후엔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단일화의 거부 입장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완주 의지를 드러내며 단일화 거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같은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인가 생각이 든다며 구태처럼 보이는 걸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단일화 같은 걸로 지금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낸 대선 후보 배우자 간 토론회에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선거 전략을 짜는데 실패해왔다며 김 위원장도 그런 농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견제도 이어갔는데 호텔 경제학이란 인터넷 조롱 수준의 콘텐츠를 대한민국 경제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민주당사 주변을 서성이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서성이다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았는데 가방에서 10cm 정도 길이의 전술칼과 가스 충전식 비비탄 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도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비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고요.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현직 부장판사 사건을 어제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배당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절차대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직무 관계자와 술을 마셨고 또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두 곳은 직무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반면 지 부장판사는 어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맞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해명 이후 민주당은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유흥업소 안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고 난 뒤 해당 사진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추후 직접 사진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법원 일각에선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최근 2차례 해당 업소를 방문해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나온 동석자들이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계가 있었는지, 또 당시 비용은 모두 얼마가 나왔는지 등을 파악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체포된 차철남이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연이 술을 마시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개 수배 끝에 경기도 시흥 시화호 주변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의 추궁 끝에 차철남은 범행 경위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차철남은 먼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엔 주변에 살던 A씨의 동생 집을 찾아가 똑같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철남은 이 동생이 형의 빚을 알고 있어 목숨을 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집에 있던 물건이었지만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에게 휘두른 흉기는 이번 달 초 미리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차철남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차철남은 전과 이범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이틀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서울 송파구로 향했는데요. 유세현장 보시죠. 어떤 사람은 저 안에 기도 입었는데 저는 단 조끼는 없습니다. 입었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이 방탄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제는 방탄 입법, 법까지 방탄 입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 3세트, 방탄 조끼, 방탄 유리, 방탄 입법, 이런 방탄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그냥 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저는 감옥을 2번 갔는데 2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 앉아있으면 망고에 방탄 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그냥 교도관들이 지켜줘요. 여기도 동부구치소 우리 송파구 있죠. 이명박 대통령도 저기 들어가 계시면 안전해요.
저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도 요즘에 우리 경호원들이 많이 붙는데 저한테도요. 지금 대통령 후보니까 혹시 해를 끼칠 일이 없을까 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보고 대통령 경호원들을 좀 붙여야 되겠다. 아니 왜 나는 대통령도 안 됐는데 대통령 경호를 붙이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방탄조끼 입은 분이 지금 경찰 경호를 안 돼서 대통령 경호원을 붙여야 되겠다 이거. 나는 그런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나는 경호원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계속 지금 경찰관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분들은 상대 후보가 경호를 하니까 그 숫자만큼 똑같이 저한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늘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앞에다가 유리를 갖다 놓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경찰 경호원도 또 부족해가지고 대통령 경호까지 붙여라는데 이런 대통령병에 환장한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둑질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오신 저 판교 신도시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는 의사 출신이지만은 안랩이라는 그 바이러스 하는 안랩 아시죠? 안랩을 창업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AI 부분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벤처 AI도 지금 의사도 코로나부터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연설도 잘하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 판교 신도시도 제가 하고 또 수원에 보면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예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아주 큰 데고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단지 120만 평인데 대장동 4배가 되는 그런 큰 산업단지. 그리고 동탄에도 우리 연구단지 같은 거 제가 하고 파주에도 가면 LG, LCD부터 그 많은 개발을 제가 했는데 대장동보다 수십 배의 개발을 했지만은 제가 조사받는다. 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연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기자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된 간첩들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자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국방부, 주한미군까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이 기사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매체는 이른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후속 기사를 이어갔는데 해당 소식통의 실체는 미국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모 기자를 수사 의뢰했고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현역 의원 모시고 2주 남은 대선 전국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토론을 하자고 이색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홍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거절할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든지 후보자 검증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네, 배우자 토론을 하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3일 금요일까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제안이니까 김희정 의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제안인가요? 일단 대통령직의 배우자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방법론적으로 그게 이제 토론의 형식이 맞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배우자에 대한 역할이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크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특히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좀 더 마음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부인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즉 경기도지사의 부인으로 있을 때 행적이 부도덕하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법카를 이용해서 도정에 관련되지 않은 돈을 쓰고 그리고 본인 살림살이에다가 그런 국가 돈을 쓴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뿐인가라는 그런 의문심이 있고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종숙 여사의 옷값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정에 큰 위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배우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개헌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면서 또 이재명 후보 역시 단박에 거절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만큼 황당하지는 않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배우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검증도 필요하다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언론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의 역할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해봤던 제 경험으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석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는 좀 더 감성적인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TV 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 또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해서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지 영부인의 검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언론에서 좀 충분히 양 배우자에 대해서 기사를 내고 있고 그런 검증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자체는 필요하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그럼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네. 아무 말 대잔치냐?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나한테 엄청 혼났을 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해당 발언 보도를 캡처해 올리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시지만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냈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태와 꼰대 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 옆에 있었으면 혼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원래 친하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도 사실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대표직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연배가 어리거나 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른 당에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본인과 친소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똑같이 경험한 걸 그렇게 돌려주면 안 되죠. 이준석 왜냐하면 후보가 85년생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0년생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후배 김용태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보다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개인적으로 막 야단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뭐 초등학교 선후배들끼리 뭐 이렇게 뭐 꿀밤 한 대 때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다 더 저 건설적인 대화를 하려면 좋다. 본질에 동의를 한다. 참 가족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검증받을 후보가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하지 않냐. 그러면서 가족들은 검증받는 게 좋지 않냐. 그럼 그 방법이 과연 토론회가 좋으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도 득점했을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큰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호한 그런 모양인데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 이걸 새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나이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뭐 50대랑 40대가 저렇게 싸우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서로 구태니 꼰대니 하는 것 자체도 한동훈 대표도 그냥 말장난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받아치실 필요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와 비대위원장들끼리의 말다툼인데요. 저렇게라도 언론에 나오는 게 좋은 건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선 후보이긴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두 분 다 초선이잖아요. 초선끼리 40대하고 30대끼리 뭐 혼내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가 언론에 공개는 많이 되시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 전략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컨설팅 업체를 어디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컨설팅 업체보다 특별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유료로 쓰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 일을 같이 할 그쪽에서 견디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왜 좌파 우파를 됩니까? 그냥 파하면 안 됩니까? 양파할래 양파. 나 양파요. 좌파, 우파가 아닌 양파가 되겠다. 사실 빅텐트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진짜 빅텐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이 됐네요. 철새들이 저렇게 날아드는 걸 보면. 다른 이 철새들은 계절에 맞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익을 주는 새들도 많은 반면에 이 새들은 어떻게 되면 선거철만 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치에 맞게 이렇게 서로 함께 간다면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지금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 꿈 버리라. 그리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몰랐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양심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하고 리더로서 자질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으니 저는 굉장히 본인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이 철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가치의 공유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 당내나 이런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지거나 할 때 이런 철을 이용해서 결국은 본인의 이득을 노리려고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정치권 전체가 욕먹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거는 야 자기 건 양보 하나도 안 하면서 저렇게 뜯고 싸우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게 선거철 돼서 이렇게 자리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텐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은 뭐 우클릭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과거 통진당 세력하고도 왜 합칩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고 에너지 무상, 의료 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 행사에서 이 국민 의례 준칙 애국가 부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세력하고도 같이 하면서 또 우클릭하고 하겠다 이런 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지 않는 텐트를 얘기를 하면
텐트가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쪽은 텐트가 세워질 일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텐트야말로 가치를 공유하는 텐트입니다. 뭐냐면 범죄자가 이렇게 대선을 도피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가치와 그리고 법의 가치를 올바르고 세우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의 구조를 이제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등 떠밀려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선거 전에 그거를 협의하고 협약서 쓰자는 거에는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후보끼리 사인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퍼센테이지로는 더 낮거든요. 현재 국민의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건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관계로 움직이는 거고 이기니까 평소에 자기 소신을 뒤집는 쪽은 정말 그냥 이익 공유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치를 싶습니다. 추구하는 텐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철새들의 이동으로 텐트가 찢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 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인가요? 네, 김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한 문구 이기니까 저도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지는 곳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 한 분 한 분의 동기는 제가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대선을 앞두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정해야 되냐, 지지 후보를 정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원래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하고 생각이 같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본인들은 이제 설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게 아니었고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이 불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라도 다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대리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 본인이 계몽당했다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 입당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입당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직 심사하고 있는 건가요?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심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18 때 이 계엄으로 처벌받으셨던 정호연 전 국방부 장관도 선대위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철회를 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구구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을 포섭하는데 오히려 텐트를 펴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도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국민의힘에 가서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도 선거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옮기는 건 이제 그건 국민들이 볼 때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평가로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범보수 인사를 받은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인사들이 나간 당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준석 후보는 본인 살 길 찾아서 움직인 것뿐이라며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이준석 후보에 이어 김재원 비서실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뭐 공통점이 있죠. 비례를 받고 싶었다가 못 받은 분들인데 지난 총선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형성되었던 비례를 노리고 온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로 설득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혁신당의 비례를 바라고 오셨던 분이면은 원래 계신 당에서도 빨리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뭐 저한테 뭐 지도력의 문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한 명도 국민의힘을 이탈한 사람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 의원은 사실 그동안의 행보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당에는 맞지 않았던 분이 어떤 기회를 틈타서 공천까지 받고 우리 당에 잠입했던 분이기 때문에 잠입을 했다고요? 예. 뭐 표현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빅텐트라 하겠습니까? 이탈자들의 모임이죠. 네,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탈자들의 모임이고 우리 당에 잠입을 했던 인사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표현할지에 대한 그건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뭉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또 그 허은하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서도 우리 당이 인기 있고 할 때는 이재명 후보 공격하고 그런데 또 말을 했고 근데 그게 바꿔지지 않았는데 바로 말을 뒤집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변신을 했었습니다.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할 때도 과거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의 가치가 맞기 때문에 공천 신청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공천 받아놓고서는 다시 또 때가 되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저는 해당 지역구의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의 현 시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에도 쉐쉐 뭐 대만에도 쉐쉐 하겠다고 하고 그럼 뭐 일본에는 뭐 감사하문이다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대하고 이쪽 저쪽 줄타기 하는 거를 마치 본인의 가치관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는 것도 그렇게 쓰지 않나.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라도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열중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재판을 받는 것도 보면요.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과거에 이렇게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그리고 뭐 감옥을 살거나 이런 전력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 전력을 보면 다 개인을 위해서 검사 사칭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법카를 쓰거나 총각 사칭을 하거나 다 이랬지 자기 주변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처벌받은 전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게 이번에 사람 모으는 과정에서도 이 용인술에서도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선거철에 당적을 변경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먼저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본인 의사에 충실한 결정인가요? 김상욱 후보는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여야 간사로 교분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남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한 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리를 두셨고 저는 저희 당에 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국민들 중에서 또 보수적인 국민들 중에서도 김상욱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희 당으로 온 게 지금 보수의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아니죠. 김상욱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희 당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선입니다만 저보다 김상욱 의원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의 주류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소신 있게 냈다라는 거는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저희 당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지는 3년 동안 국민들이 한번 보시고 다음 총선에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보수 인사들의 민주당 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방탄유리안에서 유세를 했죠. 국내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우려로 방탄유리가 설치된 건 처음인데 이 후보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기가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이 후보가 사용한 방탄 유리는 가로 세로 1m에서 50cm 길이로 무게는 50kg에서 25kg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가 방탄 유리를 사용한 건 38년 만입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가 광세 유세 현장에서 쓴 뒤로는 처음인데요. 이 후보는 앞으로 유세 현장에서도 신변 보호를 위해 계속 방탄 유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쇼가 절정이라며 독재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치쇼가 절정에 달했. 예전에 독재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위험하다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이재명식 통치의 예고편이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쇼라고 했는데 38년 전에도 방탄 유리가 사용된 적은 있었네요. 네, 5.18 이후에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비한 일이 있었다고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손 한번 직접 잡아보고 그리고 직접 그 모습 보고 충분히 집안에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나의 그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유세 시간 찾아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냐 이런 또 심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방식을 보면 향후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할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떤 소통을 할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당선도 안 됐는데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과도한 의전이나 과도한 방탄 보호를 받았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선도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위험하다면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방탄 유리까지 들고 와야 될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거야 진짜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멀리서 할 수 있고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방탄으로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총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고 굉장히 정치 혼란이 있는 나라고 뭐 이런 식의 막 사람 쏘고 살인이 횡행한 그런 나라인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남북 대치가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전 세계 1등이다. 안심하고 한국 방문하시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 부분에 있어서 1등이 나라인데 마치 이 대통령 유세 현장만 보면 대한민국은 뭔가 정치 불안하고 사고 나고 나 그 동네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 후보가 저 정도 위협을 받을 정도다 하면 유세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진짜라면 그럼 나온 사람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면서 나만 보호해? 이게 쇼지 뭡니까? 지금이라도 김한규 의원님 가셔서 빨리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클리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잉 방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유세 장면 보여드렸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이러면서 점퍼를 열어 젖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유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의 기본들을 모르시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대선에서 입증된 거는 상대방에 대한 저런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서 득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체가 지금 저런 소중한 시간에 방탄복 얘기를 한참 하는 거 보면서 선거를 포기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저런 방탄 유리막에서 유세를 하는 게 무슨 표에 도움이 되겠어요. 좀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유권자들하고 가까이 접촉을 하고 손이라도 잡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는 게 훨씬 더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에도 나갑니다만 오늘 오전에 저희 민주당사 근처에서
또 칼하고 또 이 어떤 총이었죠? 가스 충전식 비비탄총을 소지하고 있던 분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었거든요. 좀 이런 상황들을 보고 또 작년에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목에 칼을 맞는 이제 피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혐의자 한 명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냥용 총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 반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관광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좋다라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가 위태하다, 불안하다라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고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전혀 그런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당의 후보이든지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득점 포인트가 될 텐데 저런 거를 공세로 사용하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공식 선거 비용으로 국비로 방탄 유리하는 건가요? 뭐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네, 네. 당에 여쭤보십시오. 당비로 하는 것인지 네. 국비로 하는 것인지 차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2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뭘까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금 속내는 과연 어떤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강북구 삼양동에 오세훈의 삶이라는 것이, 우원구 상계동에 이준석의 삶이라는 것이, 또 경북 영천의 김문수의 삶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꿈꿀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쨌든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두 사람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태 위원장. 저는 뭐 지금 제 유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딱히 예. 일정 잡을 생각 없습니다.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극단화된 상황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 언어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이 이준석 후보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삼국지에서 보면 탁월한 기량을 가진 여포 같은 사람이죠. 그래요? 근데 여포는 그런데 삼국지에서 기량과 무예는 뛰어나지만 일막일장에서 끝나고 삼국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라서 예. 이준석 후보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네, 지금 며칠째 이 단일화 주제를 짚고 있는데 정말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단일화 마음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보름 뒤에 대한민국 모습을,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그대로 간다면 그 모습을 이준석 후보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 욕심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당선되고자 출마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2등 되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의 가능성도 본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끔찍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때 같은 당이었고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지냈었습니다. 열렬한 당원의 지지를 받았고 또 앞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훌륭한 차세대 정치인을 지켜내지 못했던 당의 반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밀어준다면 이런 차세대 지도자가 클 수 있는
토양이 지금의 개혁신당보다는 원래 했던 당과 함께 했을 때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과거의 사례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은 이 첫 문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참으로 함께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3당 합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최초의 문민 대통령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우 끝에 있고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DJP 연합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거든요. 대부분 좀 극적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더 마음을 열고 고민해 주길 바라고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김문수의 삶이라는 것이 또 노원구 상계동의 이준석의 삶이라는 것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꿈이 되길 바란다.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단일화는 조건이 있죠. 결국 2등, 3등 후보가 합쳐서 1등이 된다라는 확실한 예측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의 판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1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세가 바뀌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단일화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근데 동탄의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3자 구도에서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대로 끝까지 가서 자기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달라, 보수 단일화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동탄에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보다 훨씬 더 정치 경험이 많은 두 사람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동탄의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무엇보다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얻을 게 무엇인가? 합당을 하게 되면 그 당에서 당대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내에서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매우 영특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단일화에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준석 후보를 두고 삼국지의 여포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포는 일막일장이 끝나면 사라지는 인물이라면서 견제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항상 삼국지를 비유하는 것 자체도 되게 올드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일막일장이 사라질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혹시라도 두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 스타일상 이번에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또 한 차례 회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만찬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와이에서의 만찬 사진입니다.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홍 전 시장이 보수 진영은 대통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와이까지 날아간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홍 전 시장은 어제 오후 한때 자신의 SNS 대문 사진을 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으로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하와이 특사단 중 한 명인 김대식 의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원래 그 색깔이 우리 한나라당 때 우리 색깔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생각 없이 사실은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젊은 사진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의 그런 것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이 공개한 홍 전 시장과의 사진. 홍 전 시장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어떤 의미죠? 네, 일단 특사단 찾아갔는데 뭐 환대하고 대화가 잘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거는 뭐냐면 1번
민주당을 지지할 일은 없다라고 한 부분하고요. 이번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원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필 사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 인싸시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서의 파란색은 지금 민주당의 파란색이 아니고 과거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의 파란색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젊은 시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 보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과거 본인이 대표하던 시절에 그 국민의힘처럼 조금 더 보수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그때가 훨씬 더 좋은 이 국민의힘 전신 당이었지 않나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지금 바로 다시 빨간색 넥타이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 가겠습니까? 예, 이재명이 안 돼야 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나마 게시됐던 홍 전 시장의 파랑 넥타이가 민주당 상징색이 아니라 옛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의 색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을 너무 띄엄띄엄들 보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얼마나 많이 하신 분인데 저 파란색 넥타이를 게시하는 게 굳이 지금 정치권에서 멀어졌다고 주장하신 분이 프로필을 바꾸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관두셨는데 왜 초심을 생각하시겠어요? 홍 전 시장은 속옷도 빨간색을 입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빨간 사랑이. 예,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김대식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가서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넥타이 색깔을 바꿨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대구 시민들은 불쌍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시장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갈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셔갖고 1년 넘게 공백 상태에서 대구 시민들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 굳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놔두시고 하와이로 가신 이유는 모르겠고.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를 놔두고. 예.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실지도 못했을 텐데 대선 전까지 한국에 돌아와서 투표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네. 하와이 특사단이 작은 성과는 얻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곧 부산 광안리에서 장외 유세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 반 잠시 후입니다.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다는 예고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다만 아직은 선대위 합류가 아닌 단독 유세를 할 뜻에는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김문수 후보, 지금도 한 전 대표와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당연히 같은 당에서 경선했으니까 힘을 합쳐야 되지만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를 합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 탄핵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야 선거 유세에 나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해라. 이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부터 잠시 후에 출격을 하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탈당 등을 통해서 이제 관계 절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 탈당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뭐냐면 사실 당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경선을 했던 사례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각각 이제 유력한 후보로서 경선을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대선 경선 기간이 훨씬 더 길었고 두 분의 지지율이 정말 막상막하였었는데 이명박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표님이 저렇게 별도 유세를 통해서 지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 유세를 해주시는 게 김문수 후보님께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서는 거는 이제 마지막 정도는 한번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각각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유력 인물들이 후보가 직접 커버하지 못하는 동선을 이렇게 돌아주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라방을 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점에서 입장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팬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지지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가 궁금해요. 김문수 후보는 결국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소위 띄워주고 지지하라고 본인들의 지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건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유세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한번 김문수 후보를 띄워주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후보가 못 가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직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본인을 너무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나. 정치권에서는 패자는 일단 승자 뒤에서 승자의 승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제는 한덕수 후보가 남은 것 같습니다. 용병이 아니라 가족이라던 한덕수 후보가 사라졌는데요. 가족이 아니고 용병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와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덕수 전 총리도 네. 언제 합류할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를 지근해서 함께했던 캠프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같이 호남의 지지세를 가지고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지냈던 이정현 전 대표께서 한덕수 캠프의 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해서 중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규, 김희정 두 의원님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회의에 안건이 채택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속보입니다. 오는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예정돼 있었죠. 이재명 후보의 판결 논란을 다루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와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전국을 덮친 오늘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기온이 35도에 달하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도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더 덥겠고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비까지 겹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기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맑았던 남부지방은 남서풍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경북 영덕, 영덕읍의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고 경주와 포항, 대구, 구미는 33도를 웃도는 등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다소 낀 수도권은 남부보다는 덜했지만 서울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7.3도를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대구와 부산 등 일부 남부 지역은 구름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 26에서 28도 안팎에 머무르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히려 더 더워져 서울은 28도, 체감온도는 30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네, 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던 것 같은데요. 내일은 곳곳에서 요란하게 쏟아진다고요? 네, 내일은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해 점차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겠고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내륙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여름을 앞두고 당분간은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 변화도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소총 실탄 3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실탄이 어떻게 가정집에 있었던 건지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재 도구들로 어질러진 아파트 거실에서 경찰이 뭔가를 뒤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 신발장 안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된 겁니다. 그 서랍장 안에 까만색 비닐봉투가 있었거든요. 아군의 탄은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현장에서 발견된 실탄은 모두 38발.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실탄은 K2나 M16 등 소총에 쓰이는 5.56mm 보통탄으로 1977년 국내 군수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탄이 발견된 아파트는 당시 매매가 이뤄져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최근까지 거주했던 이전 집주인을 조사한 결과 집주인은 2006년에 이사를 왔는데 신발장 안에 실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군 당국은 실탄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T 해킹 사태 당시 늑당 대처 논란으로 차태원 SK 회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내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3일에는 최 회장과 유 대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지난 1일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이는 등 이용자 정보관리 등의 의무를 등한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오늘부터 각 세계 각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바람을 담고 투표장에 나섰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투표장 모습을 김세호 특파원이 담았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20대는 투표장에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었구나를 되게 다시금 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인 만큼 재외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으로 좀 투표를 임했어요. 그래서 좀 기존 대통령이 좀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하게 또 마무리를 했고. 어쩌면 안 했어도 됐을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쿄 등 일본 각지에 설치된 투표장에도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도쿄에서도 오전 8시부터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외 유권자 41만 1000여 명 가운데 9.4%인 38,600명이 투표 의향을 밝혔습니다.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는 교민들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동포들도 자기의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발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의 이후의 한일 관계는 교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앞으로도 차후에 한일 관계는 좀 딱히 큰 게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것들은 일단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일단 현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외 국민투표. 제외 유권자 25만 8천여 명이 각자 어떤 표심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수사 부서 배당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3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예. 아마 이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예.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시 장소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마 고발장에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일단 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3부에 배당을 해서 일단 고발인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제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시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좀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정보는 이제 민주당의 제보자가 제보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진만 제공했고 뭐 지규현 판사랄지 아니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지규현 판사 말고 한 2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규현 판사를 상대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이제 그러면 2명이 이제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일시 장소랄지 그다음에 어떠한 뭐 그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랄지 예. 이런 부분을 뭐 절차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재판관 교체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제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야 재판관 교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지규현 판사가 뭐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100만 원 아래면 이제 과태료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감사관이. 조사를 한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혀 그 의혹이 터무니없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하나 유법상의 조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죠. 그럼 예.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직이 당하게 되면 사실은 이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감봉이나 이제 견책 정도 되면 뭐 이것은 재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의혹 사건 자체가 법관이 어떤 뭐 재판에서 제척,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한다랄지 아니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기피할 수 있는 그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하나 뭐 징계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정직 정도 나와야지 예. 이제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규현 판사는 일단은 본인에게 삼겹살, 소주도 사준 사람이 없다라고 의혹을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사진들이 좀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나요? 근데 사진 자체를 보면 약간의 의구심은 들긴 해요. 예. 왜냐하면 판사가 접대받으러 어떤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예.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3명이 찍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부장판사급이라고 한다면 접대를 받으러 갔으면 가운데 사실은 지규현 판사가 앉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친구 정도 돼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상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촬영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저 사진 하나만 가지고 술집 가서 뭐 접대를 받았다랄지 뭐 여자고
뭐 유흥 접대부하고 유흥을 즐겼다랄지 이제 그걸 단정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민주당에서 정말 뭐 제보 내용이 더 유법적인 것과 확실한 내용이 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 정도 사진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윤리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단순 지인이나 친구랑 찍은 사진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기현 판사가 어제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앞두고 시작 전에 이는 판사 뒷조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결백을 주장하는 일환이겠죠. 그렇죠. 이제 판사 입장에서 이거 자체를 갖다 뭐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판사의 어떤 독립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재판과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을 재판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그리고 계속 뒷조사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뭐 그런 거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뭐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 사람인데 삼겹살을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진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개를 피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규현 부장판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자기는 아무런 과오가 없다는 거에 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언급하신 입장은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이제 지규현 판사가 밝힌 입장인데 사진 공개 이후에는 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3명이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거의 룸사롱이라고 말하는 이제 실제로는 단란주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룸사롱과 단란주점이 약간의 뭐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사진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내부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곳에 갔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를 일은 없을 거고 아마 3명이 사진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만에 하나 자기가 이제 과오가 있다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만에 또 민주당에서 뭐 하나를 또 터뜨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현장 조사 갔었는데 아마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규현 판사를 상대로 해서 이곳에 이제 갔는지, 갔다 가면 누구랑 갔는지, 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그러한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은 누가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마 감사관실이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만 공수처는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감사관실은 강제 수사 권한은 없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스스로 임의적으로 조사에 응해야지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지불을 각자 했다면 별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각자 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그런 차원에서 뭐 나누기 n분의 1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지규현 판사 본인이 또 지불했다 오면 별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게 다른 제3자가 참석했던 제3자가 지불했다고 하면 이제 금액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3으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100만 원 이하 99만 원, 뭐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 보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근데 과태료 대상이면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과태료만 부과되고 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알겠습니다.
이 안개 속인 이 의혹이 그렇다면은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리면서 결정이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사건은 사실은 뭐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일시 장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보자가 뭐 저 사진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에 하나 저 뭐 같이 술자리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금으로 지불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안은 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수사나 할지 일반적인 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추가 공개나 지 부장판사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 사건의 범인은 이제 50대 중국인 차철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2명을 살해했거든요. 흉기로 2명 살해했는데 이 2명은 지금 차철남하고 굉장히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그날 그중에 이제 뭐 전에 돈 거래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 걸쳐서 한 3천만 원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게 2013년 전에 3년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돈을 3천만 원 빌렸는데 이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형제의 한 명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흉기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형제의 나머지 한 명은 그 집으로 찾아가지고 또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차철남이 주거하는 집하고 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게 5월 17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19일 날 또 범행을 하는데 자기 집 주변에 있던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편의점 주인 60대 여자분을 또 흉기로 또 찌르게 되고, 그다음에 또 도망가다가 또 체육공원 가가지고 이제 70세 된 건물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건물 주인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5월 17일 시신 두 구는 결국 그 주거지에 있던 곳에 이제 방치를 한 거고요. 이틀 후에 또 살인 행위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잡힌 거죠. 이 범행 과정을 좀 보면은 그 언급하신 17일은 집으로 오라고 유인을 한 다음에 범행을 저질러서 일종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제 있었던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좀 이게 계획과 우발이 좀 섞인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이제 왜 그러면 살해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 이제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의 이제 집주인 자체도 평소에 이제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싸우다가 뭐 말다툼하다 하는 경우를 보통 우발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편의점을 찾아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자기의 건물주 70대 남자는 뭐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체육공원에서 70대 집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갔다고 한다면 이건 계획범죄겠죠. 그럼 우연히 뭐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미 2명을 살해하고 나서 나머지 자기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던 두 사람을 찾아서 살해하려다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에 경기 동탄 화성에서도 중국인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었죠? 이 사건은 이제 19일 오전에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탄에 가면 이제 수변공원에 상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는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건물 밖에 이제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명 정도 젊은이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인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시끄럽다고 왜 떠드냐고 하면서 이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운 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명 다 도망가고요. 한 명은 이제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점 안에서 이제 출입구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출입구 안 열어주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이 킥보드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다가 이제 잡힌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잡고 나서 보니까 흉기를
3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더 가지고 거잖아요.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흉기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우발질 수 있는데 굉장히 데크에서 시끄럽게 해서 내가 살해를 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결국 칼 들고 한 명이 도망갔잖아요. 쫓아갔단 말이에요. 출입문 열고 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죄명은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흉기난동 사건까지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기 소만을 하루 앞두고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덥고 습한 남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경북 영덕이 35도, 서울이 27.3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고온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21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6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남해안과 중북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